5천만 원, 1억 정도 모았는데 혼자 집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이게 전체의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세한 과정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 짜기부터 계약 직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대 미혼 1인 가구이고 올해 초 2026년에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택지지구 구축 아파트 21평을 매수했고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즉 보금자리로는 그 집값의 70% 정도 했고 나머지 30%는 제 순수 현금이랑 각종 대출들로 해서 이 집에 들어간 제 현금은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역이랑 매매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을 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청약과 경매 그리고 일반 매매가 있습니다. 저는 청약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1인 가구면 추첨형인데 매물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집을 빨리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매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느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집을 사는 과정은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너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하고 그 가격대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을 찾고 매물들을 실제로 보고 비교한 뒤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산 짝이죠. 첫 번째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쭉 리스트업 해보는 겁니다. 저는 엑셀을 켜놓고 하나씩 다 적었어요. 뭐 예적금, 청약통장, 주식, 코인, 연금저축, 사내대출, 부모님 지원, 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거를 다 적어봅니다. 그리고 예적금, 청약통장 이런 것들은 만기가 언제까지이고 이거를 만기 해지하면은 얼마가 나오고 만기 해지 전에 내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미국 주식에 많이 묶여 있었어 가지고 이걸 한 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집을 사려고 지금 매도를 다 하면은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내대출이나 뭐 퇴직금 중간정산, 담보대출 이런 거는 회사마다 달라서 회사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회사 규정이나 회사에 그런 연계되어 있는 금융대출 홈페이지 이런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모바일로도 한도 조회 정도 가능하죠. 물론 요즘은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져서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평소에 좀 조회를 해보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엑셀에 적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외의 대출들은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 뭐 신용대출, 사내대출,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받았을 경우에 오히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실행이 아니라 확인만 쭉 해보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 지원은 받지 않았고 사실 사내대출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 집이 6억 이하 아파트로 제 주택담보대출이 70% 나오니까 1.8억이라는 제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있긴 했는데 주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출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실제 제 돈은 1억 정도만 들어갔고 나머지 돈은 아까 말씀드린 사내대출, 퇴직연금 담보대출, 마통 이런 걸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세전 연봉을 확인하기입니다. 우리가 홈택스를 통해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전 연봉이 막 몇백 몇 원까지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딱 엑셀에 같이 정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은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LTV와 DSR 또는 DTI라는 개념인데요. 그 나라에서 막 지역별로 규제별로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LTV를 먼저 보면은 LTV는 집값 대비, 이 집의 담보 대비 금액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보금자리론을 예시로 들게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이면 LTV 70%까지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아파트면은 2억 1천만 원까지, 4억 원이면 2억 8천만 원, 5억 원이면 3억 5천만 원, 6억 원이면 약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매매가가 아니라 KB 시세나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어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는 매매가가 아니라 KB 시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KB 시세로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 매매가를 6억으로 해도 KB 시세가 막 아직 5억 5천이다. 그러면은 그 5억 5천의 70%만 대출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TV를 확인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DSR 또는 DTI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연봉 대비 너가 이만큼의 돈을 빌릴 자격이 되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부동산 계산기라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내 세전 연봉을 입력하고 뭐 기존 대출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받으려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설정하면은 DS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TV에 따른 그 금액이랑 DSR에 따른 금액이랑 그 중에 작은 거, 교집합 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DSR은 다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대출금의 그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봐가지고 DTI보다 조금 세요, 기준이. 그래서 1인 가구면은 그 DTI를 보는 정책 대출이 조금 더 한도가 많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사용 가능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현금을 계산했고, 두 번째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최종 예산을 정하면 됩니다. 두 개를 단순히 합하면 최종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최종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최대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얼만큼 나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상환금이 어떻게 되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네이버나 그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월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대출 원리금 뭐 100만 원까지 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1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아, 나는 뭐 150만 원, 200만 원도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 원리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최종 예산을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해도 매달 월급이 200만 원 이상 남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뭐 최종 예산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 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치면은 LTV 70%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때 한 내 돈 30%인 1.5억 플러스 부대 비용 뭐 몇천만 원 더 들겠죠. 그러면은 그 1.5억을 누구는 다 자기 돈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마통을 뚫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예산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최종 예산에서 그 매매가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시거든요. 각종 부대 비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대 비용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예산이 정해졌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단지를 쭉 뽑아보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간단하게 들어가서 그 필터를 설정하면 매물이 쭉 떠요. 아, 나는 뭐 몇 억짜리 이하,
몇 평대, 10평대, 20평대, 뭐 500세대 이상, 뭐 매매,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럼 필터를 걸면 쭉 단지가 나오겠죠. 내가 3억의 필터를 걸면 어디가 나오고 4억의 필터를 걸면 어디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단지들 나오는 거를 엑셀에 쭉 저는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역이 어디고 뭐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지하철역은 어디가 가깝고 우리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고 이게 실거래가는 얼만데 예전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는지 안 돌파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내가 봐야 되는 후보군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후보군을 이제 비교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뭐 학군이 될 수도 있고 상권이 될 수도 있고 개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1인 가구였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세권인지, 이게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을 가야 되는지, 도보로 역을 갈 수 있는지,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는지, 환승이 몇 번 가능한지, 몇 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저는 제가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웬만한 택지 지구를 산다면 이미 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상권이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 학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자체가 21평이라 저도 1인 가구고 제 다음에 이 집을 살 사람도 이 집에 대한 수요층도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보통 그 직장까지의 교통이 제일 중요하지 당장의 막 초품화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교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보로 지하철역을 갈 수 있고 저희 회사까지 환승은 최대 한 번만 가능한 단지. 저희 회사가 강남이어서 강남까지 한 지하철로 한 3, 4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정하셨으면 실제 봐야겠죠, 매물을. 그래서 그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매물마다 제일 아래에 부동산 번호가 있어요. 뭐 전월세 찾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땡땡 단지 땡땡평 땡땡짜리 집을 보고 전화 드렸는데 이거 실거주 가능한 거 맞냐? 지금도 있는 거냐? 실거주 가능한 다른 매물 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장님한테 여쭤봐서 정리를 좀 해요. 소장님이 어차피 문자를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몇 층 몇 억에 나와 있고 몇 층 몇 억에 나와 있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받으면은 정리가 되면은 그걸 다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한 번에 좀 이거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싶다. 그래서 매물을 최대한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거를 봅니다. 예, 약속을 잡는 거죠. 약속을 잡고 그날 가서 그 전에 좀 가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동네면은 동네랑 그 단지도 더 주변을 살펴보고 실제로 지하철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로 내가 생활하기에 괜찮은지 주변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보통은 이렇게 임장을 갈 때 미리 사전에 손품을 팔고 가면 좋거든요. 뭐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여러 가지 어플 등을 그 부동산 어플들을 통해서 여기는 학교가 어디에 있고 학원가가 어디 있고 상권이 어디에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보고 가면 좋기는 해요. 근데 뭐 안 보고 가도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니까 안 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남았죠. 사실 내가 예산을 다 정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쭉 추려가지고 매물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하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어느 매물을 사겠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그럼 집을 못 사잖아요. 집을 못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죠. 이게 결정을 하는 순간이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집을 사는 건가? 이게 최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한다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하기에 뭐가 제일 좋은지 이거를 생각을 해서 매물을 결정해서 매물을 사기로 마음을 먹으면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근데 가계약금을 넣으면 물릴 수 없어요. 이거는 가계약도 계약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대출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는 어쨌거나 우리가 러프하게 했으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요거를 매물을 정했으면은 이거의 KB 시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소장님한테 대출 상담사 번호 물어보거나 아시는 분 있냐 아니면은 주변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대출 상담사분을 몇 분한테 뭐 물어본다라든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니면 매매를 할 건데 이게 되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매매를 이제 하겠다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가계약금을 넣는 계좌번호가 날라오고 그 이후에 계약 과정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집은 그냥 물건 사는 것과 똑같이 예산을 짜고 비용을 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을 리스트업하고 물건을 산다. 그 안에서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을 한다. 요런 과정들인데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계산하는 게 조금 쉬워지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모았으면 이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정도 집을 사고 싶으면은 대출을 이렇게 더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근데 대출 규제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게 돼요. 그리고 동네나 매물을 보면서 비교군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 처음에는 저도 막 동네를 볼 때, 이 돈을 가지고 이 동네를 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이게 여러 동네를 동시에 비교를 하고 막 보게 되면서 비교군이 생겨요. 아, 이래서 여기가 좋은 동네구나. 아, 이 정도면은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구나, 지금. 이런 나만의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흐름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는 내 집 마련에 정말 좋은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